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기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정보의 이용의 다양성에 따라 정보의 집중 또는 분산 방식이 발달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정보의 다양성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큐넷 사이트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기능사부터 기술사 자격증까지 다양한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기능사 안에서도 또 되게 다양하죠.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에너지 관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뭔가 되게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큐넷 사이트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예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종목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에 따라 정보의 집중 또는 분산 방식이 발달된다. 무슨 얘기냐? 대기열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대기열. 맨날 대기열 때문에 우리 맨날 난리 나잖아요. 대기열이 막 10,000명이야. 막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특히 대기열 때문에 아주 집중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 다음에 분산 방식. 말 그대로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카드 결제로 이걸 예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상 계좌로 예약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뭔가 분산되는 방식이 존재한다. 네, 그렇게 해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2번. 대규모 또는 소규모의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시험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정보처리 기능사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처리 기능사를 보는데, 어느 응시자는 인천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응시자는 서울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응시자는 대전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뭔가 다 나뉘어져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인천에서 응시한 사람이 만약에 30명이에요. 서울에서 응시한 인원이 5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응시한 사람들 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각각 여기에서 일단은 이 지방 시험장에서 채점을 1차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요즘은 CBT 방식이니까 시험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시험 결과를 각각 산정을 해가지고 1차 채점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중앙 서버로 큐넷 서버로 전송을 하는 거죠. 큐넷 서버로 시험 결과를 통합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와 소규모 이러한 어떤 제어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 채점을 하는 채점 그 작업실이 있어요. 거기에 감독관 한 명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를 채점 결과를 다 나중에 DB화 시켜가지고 이 큐넷 서버로 나중에 전송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정보를 특정 이용자에게만 제공한다? 이거는 저기죠. 사무자동화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거는 보안에 관련된 얘기죠. 보안. 허가받은 사용자한테만 뭐 출입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건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정보 전달 기술이 발달된다. 그렇죠. 정보 전달 기술이 발달된 거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에서 에러의 접근 방법이 아닌 거. 자, 에러가 났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됐다 이거죠. 문제 발생. 이 문제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사무관리제도의 개선. 그렇죠. 개선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무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죠. 뭐 에어컨을 뭐 몇 도, 항상 18도를 뭐 유지를 해야 뭐 전자제품이 고장이 안 난다든지 뭐 그런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무실 냉방 또는 뭐 난방 어떤 그런 규칙, 그런 거를 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 확립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이용자 위주의 소프트웨어 개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용자 위주만 신경을 써선 안 되고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가 잘 사용되도록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Q&A가 중요하죠.
예, Q&A가 중요하죠. 이 Q&A가 제대로 안 돼서 예전에 왜 싸움 났던 거 있었죠. 넥슨의 뭔가요? 메이플 스토리인가요? 무슨 확률 조작해가지고 확률 조작 사건 이거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나중에 막 실제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막 간담회 같은 것도 막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용자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개발자하고 의사소통이 잘 돼서 모두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개발해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시스템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거. 자, 우리가 시스템을 성능평가할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처리 능력입니다. 예.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열이 5만 명이 몰려도, 예? 어떻게 됩니까? 기사, 산업기사. 필기, 실기, 예약이. 온라인 예약이 잘 돼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처리 능력을 따지는 거죠. 예. 큐레 사이트는 당연히 이게 잘 돌아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응답 시간입니다. 클릭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한 5분 뒤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클릭했으면 바로바로 응답이 와야 되죠. 응답 시간이 적을수록 그만큼 컴퓨터가 빠르게 동작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 신뢰도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뢰도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가상 계좌를 내가 신청했으면 정확히 가상 계좌 번호를 예약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한 얘기죠. 카드 결제를 했으면 결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을 해야 되죠. 네, 당연한 얘기죠. 네, 이런 게 바로 신뢰도죠.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운영 요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자, 14번. 멀티미디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입력 기술이 개발되었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인쇄된 화상 정보를 컴퓨터 자료로 입력할 수 있는 기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로 뭐라 그러느냐. 바로 스캐너라 그러죠. 스캐너. 예. 스캐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주로 보통 우리가 증명사진 같은 거, 증명사진을 따로 사진관에서 찍었을 때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 소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큐덱 자격증 시험 시 자격시험 응시에 들어갈 사진 등록 작업을 하고 싶다. 이때는 당연히 스캐너를 활용을 해야겠죠. 이럴 때 보통 스캐너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 계획에 포함되는 전략. 말 그대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 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같은 설명하는 건데, 자, 기능사 시험을 예약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정규 시험이 있고 상설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규 시험이라는 것은 1년에 4번밖에 안 해요. 근데 상설 시험은 무려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개월에 한 2-3번 꼴로 필기 시험이 있으니까 거의 보면은 1년 내에 거의 한 20번 가까이? 예를 들어서 20번 가까이 시행을 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굉장히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응시 인원이 자주 발생이 돼서 상시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얘는 4번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험이 진행되는 횟수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 중 데이터나 파일의 일부가 현장에 분산되어 파일의 갱신, 조회 등은 국부적으로 처리되고 필요한 데이터만 정보센터와 주고받는 시스템을 뭐라 그러느냐. 자,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대로 설명드렸죠. 네, 말 그대로 각 지역별 서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 시험장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필기시험이나 뭐 이렇게 실기시험 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분산 처리인 건데,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에서 파일이나 데이터의 일부가 현장에 분산되어서 파일의 갱신한다는 얘기는 뭔가 파일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 필기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응시자가 그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기간 내에 안 해서 기간 내에 충족을 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합격 결과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점수 합격점이 나왔어도 산업기사 응시인 경우에는 뭐 전문대 졸업장을 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기간 내에 못했다든지 뭔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불합격 처분을 실제로 하죠.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갱신이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합격자 발표 조회 같은 거 할 때 보통 조회를 하는데, 이런 것을 국부적으로 처리하고, 국부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 한 곳에 그 공지한다 이겁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공식적인 공지사항을 통해 여러 인원에게 전달하는 거죠. 내용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통 국부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부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필요한 데이터만 정보센터와 주고받는 시스템은 뭐냐, 바로 이런 거를 계층형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계층으로 이렇게 분산 처리한 것을 계층형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종류와 관계없는 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라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MySQL 이런 것들이 막 쓰이죠. 그 다음 이제 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하이레시컬 데이터베이스 뭐 이러는데,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가 필수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짬뽕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데이터베이스는 표를 다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런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층형이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뭐 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또 판단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합격인 경우에는 뭐 합격점에 대한 결과를 실제로 큐넷 사이트에 뭐 저장을 한다든지 저장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또 별도로 있고, 그렇게 계층형. 그 다음 네트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통신 방식으로. 맞잖아요.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으면 로그인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통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로 널리 사용되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쓰이지 않아요.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그룹에어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자, 우리가 그룹에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들이나 현직 공무원분들은 이걸 잘 알아요. 필수로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공무원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물론 이제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룹웨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내부 인트라넷에서
공문서 그 결제 기능이 있고요. 공문서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메신저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끼리, 기관끼리 주고받는 기관 메일이라는 게 원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통 이제 그룹웨어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사실 공문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룹웨어가 이제 군부대에서도 되게 많이 예전에 쓰였었죠. 국방부에서도 쓰였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온나라 시스템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전역했을 당시에는 그 온나라 시스템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룹웨어에서 얘로 갈아탔거든요. 그다음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기관 측에서 집단으로 쓰는 거를 그룹웨어라고 하는데, 요소가 이제 필수 요소가 뭐냐면은 서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아니, 우리 생각해보세요. 자, 동사무소에서도 당연히 등본 발급이 되려면은 주민등록 관련된 서버가 있어야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예. 주민등록 서버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본 발급이 가능한 거죠. 예, 당연한 얘기죠. 법원에서는 당연히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법원? 예, 부동산 토지 정보에 관한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등기부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룹웨어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나요? 네트워크. 당연히 통신이 돼야죠.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요소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요소. 즉, 고객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네. 고객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있어야겠죠.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민증 같은 거, IP 인증 이런 걸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인증 방식을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 방식입니다.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룹웨어에서 쓰는 요소가 아닙니다. 메인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기에요. 제가 좀 사전적인 의미로 좀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메인 프레임 컴퓨터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네, 메인 프레임 컴퓨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검색을 좀 해서 알아볼게요. 자,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작동되며 많은 입출력 장치를 신속하게 제어함으로써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쓸 수 있는 컴퓨터, 주로 대기업, 은행, 병원 따위에서 대량의 단말기를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 그러면은 약간 개념이 이게 은행이나 병원에서 쓰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요소입니다. 이거는 그룹웨어랑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애초에 메인 프레임 자체는 공문서 기능이 없어요.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공문서 지원이 안 됩니다. 메인 프레임은. 근데 아까 말한 그룹웨어는 공문서 처리가 가장 되는 이 기능이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기관 메일 역할도 하고요. 이런 핵심 기능 역할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 기기를 정보 처리 유형에 따라 분류했을 때 경우가 거리가 먼 거. 자, 일단은 사무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은 뭐 복사기, 그 다음 뭐 스캐너, 그 다음에 뭐 팩스기, 이걸 보통 이제 요즘엔 엮어서 복합기라고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퍼스널 컴퓨터,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정보 처리 유형에 따라 만약에 이걸 분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인쇄 정보가 복사기나 스캐너로 이렇게 뭐 전달이 돼야 되죠. 맞죠? 뭔가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이 이 기기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전송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죠. 네, 데이터 전송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실제로 인쇄를 하는데 뭐 프린터가
흑백으로 인쇄를 하는 건지 컬러로 처리를 할 건지 뭔가 처리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복사기나 프린터 같은 것도 보면은 준비 상태라고 해가지고 인쇄가 정상적으로 되면 녹색불이 들어오고 만약에 뭐 장치에 이상이 생기거나 종이가 걸리면은 빨간불 들어오죠. 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네, 이런 어떤 준비 상태를 알리는 이런 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환입니다. 교환. 데이터 교환이라는 건 어디서 쓰는 건가요? 데이터 교환. 이건 저기서 쓰는 거죠. 저기 무전기.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데이터 교환. 그 다음에 옛날 그 뭔가요? 전화기. 예, 유선 전화기.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왜 그 콜센터 교환원? 예전에 114 교환원 아세요? 114 교환원? 이런 직업이 있었죠. 예, 저 추억이죠. 아무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보통 교환기라고 해가지고 쓰는 전화망 그건데, 사실 팩스랑 전화망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얘는 저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저기 모뎀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 네. 이건 옛날 완전 구닥다리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교환이 틀렸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쓰여요. 틀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틀을 잡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을 잡아야 이게 제대로 된 그 데이터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3개로 보통 나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내부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라는 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스키마는 말 그대로 얘는 하드디스크, 뭔가 하드웨어 관점입니다. 하드웨어 관점.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는 것도 거의 하드웨어거든요. 네. 하드디스크에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내부 스키마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 뭐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실제로 뭐 내가 어떤 데이터 조회를 하는데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카톡 어플을 뭐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기 네이트원 뭐 메신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어플을 사용하는 수단이 이제 외부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념 스키마라는 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성공 또는 실패를 한다. 네, 이런 걸 이렇게 개념적으로 서술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이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는 아니죠. 네, 뭐 이런 개념 스키마, 이런 개념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1번이 정답입니다. 스키마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틀을 잡는다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